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은 꼭 기억될 날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날이 있었던가? 비비이에요. 직접 보셔야 하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린다. 70평생 이런 날은 처음이구나. 어머니, 왜 그러니? 표정이. 오늘부터 여기가 집입니다. 집. 무슨 소리냐? 보세요. 저기 간판에 써 있잖아요. 푸른 실버타운. 푸른 실버타운. 내 생일 선물이 이거냐? 우린 더는 모실 여력이 없어요. 뭐라고? 내가 내 아들이 맞느냐?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우리 집은 이제 좁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방해만 되세요. 방해라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쳐 길러놨더니 돌아오는 게 버림이더냐? 어머니, 현실을 좀 보셔야죠. 이곳이 훨씬 편합니다. 편하다니 날 내팽개치면서 편하다 말할 수 있냐? 이게 내 생일 선물이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항상 복이 따라올 거예요. 윤정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술에만 의지했고 생일날이면 또 하루 늙었네라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였다. 아들들은 어린 시절 잠깐이나마 손수 그린 카드를 건네곤 했지만 성인이 된 뒤로는 엄마, 바빠요. 나중에 밥 사드릴게요라는 말뿐이었다. 그 나중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다. 며느리 미정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이번 생신은 저희가 모실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 한마디가 윤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벅참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윤정은 몇 번이고 거울 앞에 섰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치마 저고리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을 화장품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그릴 수도 없었다. 결국 작은 빗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 나이에 무슨 단장이 필요하겠어. 그냥 깨끗이 하고 가면 되지. 설렘은 밤잠까지 앗아갔다. 윤정은 새벽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였다. 혹시 여행을 가는 걸까? 아니면 고급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걸까? 아니면 손주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마치 소녀처럼 들뜬 마음이었다. 생일 아침, 아들 부부가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왔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미정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다. 윤정은 두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꼭 쥐고 나섰다. 가방 안에는 낡은 손수건과 오래된 지갑, 그리고 몇 년째 모아둔만 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혹시나 생일날 뭐라도 보태고 싶어 챙겨온 돈이었다. 차에 오르자 며느리의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윤정은 순간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설마 나를 위해 준비한 자리에서 기죽을 게 뭐가 있겠어. 아들 기철은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앞만 보았다. 백미러로 어머니를 흘깃 볼 때마다 눈빛에는 어딘가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지만 윤정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다. 윤정은 차창에 이마를 대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늦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가로수 잎은 바람에 흩날리며 길 위에 쌓여갔다. 어디로 가는 거냐? 윤정은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비밀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 미정이 환하게 웃었다.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그렇구나. 정말 특별한 곳에 데려가려는 거구나. 그녀는 손끝을 떨며 무릎 위를 쓰다듬었다. 아들 부부가 자기 생일을 챙겨준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인생의 모든 고생이 단숨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윤정의 머릿속엔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밤마다 공장에 나가 미싱을 돌리던 기억,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며도 아들 학비만큼은 꼭 챙겼던 기억, 며느리 혼수를 마련하려 금반지를 내다 팔던 날의 서늘한 바람, 그 모든 게 오늘로 보상받는 것 같았다. 어머니,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스쳤다. 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에도 햇살이 비추는구나. 차는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젊은 연인들이 보였다.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생일 선물이라며 꽃다발을 받는 장면. 윤정은 그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저 나이 땐 나도 꽃다발 한 번쯤 받아볼 줄 알았지. 허무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기철이 물었다. 어머니, 혹시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었습니까? 윤정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난 어디든 좋아. 내들이 챙겨주는 게 어디냐. 예전부터 소원 하나가 있긴 했다. 바닷가 가서 회 한 번 배 터지게 먹는 거. 어릴 때 애들 키우느라 그런 것도 못 해봤다. 말이 끝나자 차 안은 조용해졌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기철은 운전대만 더 꽉 움켜쥐었다. 윤정은 그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속으로 확신했다. 그래, 오늘은 분명 그날이야. 내 소원을 들어주려는 거구나.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다. 석양이 붉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윤정은 손가방 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 손수건은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갈 때 사달라며 졸라서 사줬던 것이었다. 해진 모서리를 매만지며 윤정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난 기쁘다. 왜냐면 드디어 내 생일을 너희가 챙겨주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철은 백미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다가올 배신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차가 점점 속도를 줄였다. 윤정은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려 했다. 이제 도착하는구나. 어디일까? 맛집일까? 여행지일까? 아니면 손주 녀석이 기다리는 놀이터?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차가 멈춰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전혀 예상과 달랐다. 높게 치솟은 건물, 유리창이 번쩍이는 웅장한 외관, 정문 앞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고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푸른 실버타운. 윤정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이 덜덜 떨려 가방을 놓칠 뻔했다. 여기가 뭐냐? 떨리는 목소리가 차 안을 울렸다. 아들 기철이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가 어머니 집입니다. 그 한마디가 번개처럼 윤정의 가슴을 때렸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다. 윤정은 곧장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길 위에 선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고 아들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내 이놈들, 내 생일날 나를 여기다 갖다 버리겠다고?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한 게 이 결말이냐? 내가 새벽마다 손이 터져가며 미싱을 돌리고 밤마다 폐지 주워 등록금 만들어줬는데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이 꼴이냐?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다. 젊은 부부, 할머니들, 학생들까지 모여 수군거렸다. 저기 무슨 일이야? 세상에 자식이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버리는 건가? 저 간판 보세요. 푸른 실버타운이래.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혔다. 윤정의 분노는 더 타올랐다. 며느리 미정이 팔짱을 낀 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시설 좋고 간호사 상주하고 또래 친구들도 많고요. 여기서 지내시면 오히려 더 편하세요. 솔직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어머니까지 챙기다간 저희가 무너져요. 윤정은 씩씩거리며 외쳤다. 사정. 내 아버지 빚을 누가 갚아줬는데. 내 결혼할 때 혼수, 전세금 다 누구 손에서 나왔는데. 내가 팔목에 힘줄 터져라 새벽 공장에서 일하던 걸 벌써 잊었냐? 내가 금반지 팔아 내 시댁 체면 살려준 건 생각도 안 나냐? 기철은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침묵했다.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처럼 윤정의 가슴을 찔렀다. 윤정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입 좀 열어라. 이 자식아. 넌 내 아들이 맞기나 하냐? 내가 대학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꼴로 등록금 마련했는지 알아? 새벽마다 폐지 줍고 구멍난 장갑 끼고 피투성이 손으로 살았다. 군대 면회 갈 때 기차값도 없어 도시락 장사하며 모아 간 거 기억 안 나냐? 내가 힘들다 할 때마다 내가 가슴 찢어지며 버텼다. 그런데 날 버려? 기철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 대출 갚아야죠. 애 학원비 내야죠. 솔직히 어머니까지 모실 힘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도 잘 돌봐줄 겁니다. 그 말에 윤정은 눈앞이 아득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살았냐. 내 생일날 날 여기다 버리겠다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믿을 수가 없네. 어머니를 여기다 갖다 버리다니. 아이고, 불쌍하다. 저 연세에 얼마나 서러우실까. 사람들의 눈길은 동정과 분노로 섞여 있었다. 그러나 미정은 팔짱을 풀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더 행복하실 겁니다. 우린 이미 결정했어요. 윤정은 주름진 손으로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행복. 너희는 나를 버리는 게 행복이냐? 내가 너희에게 준 세월이 그저 짐에 불과했냐? 내가 너희 때문에 청춘을 다 잃었는데 이제 와서 날 버려? 푸른 실버타운의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반듯한 제복을 입은 직원이 나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을 모시러 나오셨군요. 그 말은 윤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시러 나오셨다니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닌데. 윤정은 눈물을 뿌리며 아들 부부를 노려봤다. 기억해라. 내들이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생일날 내 아들이 날 버린 날이라는 걸. 너희도 언젠가 이 순간을 똑같이 당할 거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푸른 실버타운의 간판이 잔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은 윤정을 조롱하는 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윤정의 생일은 그렇게 배신과 눈물 속에서 끝나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방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짐은 저희가 옮겨드리면 됩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자 온몸이 굳었다. 짐? 무슨 짐? 난 이곳에 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 집이 있다. 내 자식이 있다. 직원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훈련된 미소로 덧붙였다.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모든 절차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걱정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윤정은 아들 부부를 돌아봤다. 절차라니 내 놈들이 벌써 다 꾸민 거냐? 내 동의도 없이 날 버릴 계획을 세운 거냐? 기철은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미정은 한술 더 떴다. 맞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이 어머니 모시고 살기엔 너무 좁아요. 저희 생활도 힘들고요. 여기선 삼시세끼 다 나오고 간호사도 있으니 어머니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윤정은 그 말을 듣자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편하다니? 편하다니. 내가 원하는 건 밥상이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야. 내 자식들이 옆에 있는 거라고. 내 손주 웃음소리 들으며 사는 거라고. 그녀의 눈앞에는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남편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날. 그때 돈을 마련하려고 밤새 시장에서 일했고 그 와중에도 아들 도시락은 챙겨 보냈다. 겨울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엔 땀에 젖어 몸이 무거웠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내 새끼들 잘 되는 게 내 보람이다. 그 믿음 하나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을 내다 버리려 하고 있었다. 주변에 서 있던 노인 한 명이 중얼거렸다. 나도 자식들이 저럴까봐 겁난다. 다른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래. 어머니를 버리다니. 행인들의 눈빛이 차갑게 쏟아졌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기철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소리 좀 낮추세요. 길바닥에서 이러시면 저희가 더 민망합니다. 윤정은 치를 떨며 소리쳤다. 민망? 민망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오늘 이 장면 다들 똑똑히 봐라.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날 버리고 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가리켰다. 어르신, 날씨도 추운데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에는 따뜻한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 들어가지 않아. 여긴 감옥이야. 감옥보다 더 잔인한 곳이야. 자식에게 버려진 노인들이 모여 울고 있는 곳 아니냐. 그 목소리는 저녁 노을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동문이 스르르 닫히며 나는 기계음은 단순한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과 단절되는 최후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바깥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발소리가 모두 끊겨버리자 윤정의 귀는 기묘한 정적에 갇혔다. 눈앞에 펼쳐진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게 매달린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화분과 안내 표지판은 겉보기에 번듯했지만 윤정의 눈에는 차갑고 낯설게만 다가왔다. 벽면에는 금빛 액자 속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푸른 실버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윤정의 심장은 더 세차게 뛰었다. 환영이라니.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추방이었다. 평생을 바쳐온 인생이 생일날 자식의 손에 끌려 이곳에 던져진 순간 무너져 내렸다. 리셉션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은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다. 윤정입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네, 512호 맞으시죠? 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처럼 내민 키카드는 깔끔했지만 그녀의 손에 닿자 차가운 비수처럼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키카드를 쥔 채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벽면 스크린에서 홍보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노인들은 웃으며 체조를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 하단에는 문구가 흘렀다. 가족 같은 보살핌, 푸른 실버타운. 윤정은 눈을 감았다. 가족 같은, 그렇다면 그녀가 평생을 의지했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512호 문이 열리자 작은 방이 드러났다. 침대 하나, 낮은 옷장, 창가에 드리운 레이스 커튼. 창밖에는 낯선 건물과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방은 정갈했지만 차갑고 낯설었다. 윤정은 가방을 열었다. 낡은 손수건, 해진 지갑, 10,000원짜리 몇 장, 사과맛 캔디 2알. 그것이 전부였다. 평생의 세월이 남긴 게 고작 이것뿐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흘러나왔다. 저녁 식사가 들어왔다. 밥, 순두부국,
계란찜, 멸치볶음. 깔끔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다. 윤정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밥상이 아니야. 내 옆에 자식들이 앉아 웃으며 함께 먹는 따뜻한 밥이지. 눈물이 국에 떨어졌고 숟가락은 굳어버렸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는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졌다. 휠체어 바퀴 소리, 노인의 기침, 간호사의 발걸음,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윤정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옆방 노인 오복이었다. 작은 체구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오늘 들어왔구먼.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예, 오늘 왔어요. 오복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낮게 속삭였다. 첫날은 다 울어. 나도 울었어. 하지만 결국 익숙해져. 위로처럼 들렸지만 윤정에게는 경고였다. 익숙해진다는 건 자신을 잃는 일이었다. 불을 껐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과거가 주마등처럼 밀려왔다. 남편이 병원에 쓰러졌던 날 의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윤정은 텅 빈 통장을 붙들고 발을 동동 굴렀다. 결국 새벽 시장에서 닭을 손질해 번 돈으로 수술비를 마련했다. 손가락은 깊게 베었지만 붕대조차 감지 못한 채 다시 일을 이어갔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김치 하나, 계란 프라이 하나를 담아 보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 도시락만은 챙겼다. 고등학교 때는 급식비가 밀려 낡은 반지를 팔아 채운 적도 있었다. 아들은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그 웃음에 윤정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군대 면회를 갔던 겨울, 눈보라를 뚫고 기차에 몸을 실었던 기억도 선명했다. 손발은 얼어붙었지만 아들에게 국밥을 건네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먹어라.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늘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오늘부터 여기가 집입니다.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다. 윤정은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숨만 거칠게 흘러나왔다. 새벽녘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부서지는 빗방울이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나만 버려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실처럼 가느다란 끈이 일렁였다. 무너지면 안 돼. 버티고 서야 한다. 아침이 밝았다. 강당에서 신입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의자들이 원형으로 놓였고 무대 앞에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노인들이 차례로 자기소개를 했다. 511호, 오복, 1년 됐습니다. 503호, 자식들이 바빠서. 524호, 병원 퇴원하자마자 여기로 왔습니다.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누군가의 사정 때문에, 자식의 필요 때문에 결국 이곳에 내쳐졌다는 것. 윤정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12호, 윤정. 어제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제 생일이었어요. 순간 강당은 정적에 잠겼다. 윤정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여기는 내가 원한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길을 찾겠습니다. 작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 박수는 격렬하지 않았지만 윤정의 등에 단단히 내려앉았다. 강당의 구석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다. 나도 자식들에게 이곳에 보내줬소.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하오.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자신이 건물주였는데 아들에게 속아 이곳에 왔다 했고, 누군가는 손주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왔다 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윤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것이 작은 불씨처럼 가슴에 타올랐다. 강당을 나오는 길, 윤정의 눈에 알림판이 들어왔다.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붉은 잉크로 밑줄이 그어진 듯 눈에 새겨졌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내일 서류 챙겨드릴게요. 서류, 그것이 무엇이든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방에 돌아온 윤정은 사과맛 캔디를 꺼내 껍질을 벗기고 혀끝에 올렸다. 달고 시큼한 맛, 아이에게 건네주던 맛. 오늘은 처음 자신에게 건네는 맛이었다. 윤정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버텼다. 내일은 선다. 모레는 되돌린다. 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어둠을 뚫고 빛을 향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식지 않았다. 며느리의 메시지 한 줄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일 서류 챙겨드릴게요. 그 단순한 문장이 왜 이토록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 윤정은 눈을 감아 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서류라는 단어 앞에서 늘 약자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계약과 절차는 남편이 주도했고 그녀는 단지 따라가 도장만 찍는 존재였다.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다. 여보, 별거 아니야. 그냥 사인만 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은 다정한 듯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녀는 그 다정함 속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이 대신 그 말을 반복했다. 어머니는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절차상 필요한 것뿐이에요. 윤정은 아들의 성실한 얼굴을 믿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잔인했다. 그녀의 집은 어느새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밭의 일부는 사라졌으며 통장에 있던 돈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자신이 도장을 찍을 때마다 인생의 조각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같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실버타운이라는 낯선 공간, 생일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강제 이주, 그리고 재산 정리라는 말. 윤정은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속지 않는다. 더는 바보가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켜낸다. 다음 날 아침,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벽에는 화사한 꽃 장식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윤정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벽면 게시판 앞에 서서 굵은 글씨를 오래 바라보았다.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그 문구가 오늘따라 더욱 크게 다가왔다. 마치 자신을 향해 다가와 눈 뜨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윤정은 긴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는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찾아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 단정한 정장 차림, 짙은 향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 중요한 서류예요. 그냥 확인만 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윤정은 봉투를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서류냐?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절차예요. 이제 여기서 생활하시려면 재산 정리가 좀 필요해서요. 그 말에 윤정의 몸이 굳었다. 재산 정리라니.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작은 집, 좁은 밭,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적금뿐이다.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자신은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윤정은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빽빽한 글자들이 가득했다. 위임장, 소유권 이전, 인감날인. 글자는 분명 한국어였지만 낯선 외국어처럼
눈앞에서 춤추며 요동쳤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살폈다. 첫 장은 위임장. 아들이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은 소유권 이전. 작은 집과 밭의 명의가 아들 앞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장은 인감날인. 자신의 도장이 찍히면 모든 것이 유효해진다는 조항이 있었다. 윤정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의 장례식 날 아들이 눈물 젖은 얼굴로 건넨 종이.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도장만 찍으세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은 결과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의 명의가 아들 앞으로 넘어갔다. 그날의 충격이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윤정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금은 도장 못 찍겠다. 내가 먼저 확인하고 나서 하마.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곧 억지 미소로 가려졌다. 어머니,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는 건데요. 윤정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평생 믿었더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푸른 실버타운. 이게 내 생일 선물이더냐. 이제는 내 재산까지 가져가겠단 거냐.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섭섭하네요. 다 어머니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정은 봉투를 돌려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도장 안 찍는다. 그날 저녁, 옆방에 오복이 찾아왔다. 서류 문제인가 보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또 내 재산 노린다. 오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아들이 위임장 가져와 도장 찍으라 했거든. 그때 법률 상담 덕분에 간신히 막았지. 어르신도 조심해야 해.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다. 이곳에 있는 노인들이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복도 끝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노인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도 몇 달 전 비슷했어. 아들이 와서 위임장 내밀더라고. 우리도 똑같아. 도장 한 번 잘못 찍었다가 집을 잃을 뻔했어. 결국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게 다 이유가 있지. 윤정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싸움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자 윤정은 방 안에서 서류를 다시 펼쳤다. 빽빽한 글자들은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결의가 차올랐다. 사과맛 캔디를 꺼내 혀끝에 올리자 달콤하고 시큼한 맛이 입안을 감쌌다. 작은 사탕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붙잡아주는 듯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 손으로 지킨다. 그녀는 창문 너머의 별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더 이상은 누구도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 다음 날 윤정은 강당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붙은 알림판이 눈에 들어왔다.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시계를 보니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 그러나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다. 옆에서 오복이 다가왔다. 같이 가요. 혼자보다 둘이 낫잖아.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속지 않는다. 이번엔 다르다. 그 순간 다른 노인 몇 명도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같이 가야겠어. 맞아요. 이제라도 알아야지. 강당 앞에 모여선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굳세었다. 윤정은 벤치에서 일어나 강당으로 향했다. 그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랐다. 무겁지만 결연했다. 오늘은 그녀 인생에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윤정은 강당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복도의 공기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귓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조급하게 등을 떠미는 듯 날카롭게 울렸다. 오후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윤정은 이미 1시간 전부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기다림이 길수록 불안은 커졌고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라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눈물에 젖어 있던 아들이 내밀었던 종이,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는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며칠 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한 이름. 그것은 분명히 윤정의 이름이어야 했지만 어느 순간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충격과 허탈함은 아직도 생생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여전히 눈앞에 놓인 봉투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곁에 앉은 오복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윤정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오복은 손을 포개어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세요? 저도 예전에 여기 처음 올 때는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조차 못 썼거든요. 그런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자식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밀던 종이가 어떤 칼날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죠. 윤정은 오복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오래된 주름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주름마다 쌓인 세월의 무게와 아픔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이제는 속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도 남아 있었다. 윤정은 그 표정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오늘 반드시 확인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다. 잠시 후 강당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젊은 변호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분했고 단정한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짧고 또렷하게 말했다.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들 들어오세요. 윤정은 순간 몸이 굳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복이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힘을 실어 주었다. 같이 들어가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윤정은 그 말에 힘을 얻어 천천히 일어나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를 억누른 채 강당 안으로 들어섰다. 강당 안은 단출했다. 의자 몇 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쌓인 서류 더미가 있었고 낡은 조명등이 그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불편하시더라도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여러 번 접혀 구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손에 쥐는 동안 닳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게 뭔지 좀 봐주십시오. 며느리가 가져왔는데 자꾸 도장을 찍으라 하네요.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차례차례 장을 넘길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네요. 보세요. 첫 장은 위임장입니다. 이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면 앞으로 어머니는 재산과 관련된 어떤 결정도 내리실 수 없습니다. 집을 팔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은행 계좌를 바꾸든 전부 아들과 며느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윤정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손끝은 덜덜 떨렸다. 변호사는 두 번째 장을 꺼내 보였다. 이건 소유권 이전 계약서입니다. 여기 도장을 찍으시면 집과 땅이 곧장 아들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증여 계약이에요. 윤정의 가슴은 내려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간 일궈온 밥과 땀 흘려 지은
집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은 듯 속삭였다. 그럼 나는 갈 곳이 없잖아.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이 펼쳐졌다. 인감날인 확인서였다. 변호사는 무겁게 말했다. 이게 마지막 장치입니다.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발효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한 번 찍으시면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정은 힘없이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또 속을 뻔했네 또다시. 옆에 앉아있던 오복이 손을 잡아주며 낮게 말했다. 내 말 맞죠? 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 세대는 늘 믿으라던 말에 속았어요. 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목소리를 삼키듯 내뱉었다. 나는 아들을 믿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날 망쳤네. 오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똑같았어요. 내 아들도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절대 안 속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이번에는 안 속아. 내 인생은 내가 지켜. 주변에 모여있던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나도 손자가 보험이라며 사인하라 했는데 대출이었어. 우리 아들도 위임장을 들이밀었지. 다들 똑같이 당했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이들만의 연대감이 담겨 있었다. 윤정은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야. 이제라도 눈을 떴으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다행입니다. 아직 도장 안 찍으셨잖아요. 앞으로도 절대 도장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어떤 서류든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이해 안 되면 전문가에게 가져오세요.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윤정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도장, 내 인생, 더는 남에게 주지 않겠소. 오복이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이제야 살겠네요. 윤정도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내가 지켜. 상담을 마치고 강당을 나섰을 때 늦가을 햇살이 윤정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 몸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일 뿐이다. 아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노린다면 다음에는 더 교묘하게 다가올 거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실버타운 건물의 화려한 외관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였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림자가 이제는 선명히 드러나 보였다. 윤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 덫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이곳에 갇힌 다른 이들도 반드시 구해내고 싶다. 그녀는 느리게 복도를 걸었다. 벽에는 오래된 공지판이 걸려 있었고 빛바랜 전단지에는 무료 법률 상담, 노인, 권익보호,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다. 윤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이 단순히 한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이 건물 안을 드나든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덫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실제로 넘어져 재산과 명예를 잃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그녀의 가슴 속에 무거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책임감이 차올랐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끝까지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윤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자신만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선택과 다짐이 곧 다른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도 있었다. 멀리서 푸른 실버타운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매끈하고 세련된 외관은 마치 노인들에게 안식처를 약속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이들의 얼굴 뒤에 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 잘 알았다. 윤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중년 남성이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며 서류의 사인을 받고 있었다. 노인은 치매 초기 증세로 보였고 무엇을 쓰는지도 모른 채 손을 떨며 글씨를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냥 여기에만 사인하시면 돼요. 아드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윤정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것은 분명히 사기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다. 뭐 하는 짓이야? 중년 남성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 담당 상담사예요. 별거 아니고 간단한 절차죠. 윤정은 날카롭게 말했다. 상담사가 왜 복도에서 몰래 서류에 사인을 받나? 할아버지, 뭐 쓰고 계시는지 아세요? 휠체어의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윤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표정이었다. 모르겠어요. 아들이 시키라고 해서. 윤정은 서류를 빼앗아 내용을 확인했다. 역시 재산 양도서였다.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사기꾼들아. 치매 걸린 할아버지 속여서 재산 빼앗으려고 복도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커지자 상담사는 서둘러 서류를 챙기며 도망쳤다. 아, 아직 시간이 아니었나 보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윤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 조직의 소굴이었다. 그날 밤, 윤정의 방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모였다. 오복,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돌보는 옥분, 그리고 전직 교사였던 칠성이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남편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서 서류를 들이밀더니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우리 집이 아들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칠성이 안경을 고쳐 쓰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곳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푸른 실버타운 자체가 거대한 사기단의 본거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우리가 당해야 한다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오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든 노인네들이.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에게는 세월이 준 지혜가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속여보자. 그들은 밤늦도록 작전을 짰다. 우선 푸른 실버타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기단의 정체를 밝혀내기로 했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로 자신들이 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할 수 있을까? 70년을 살아오며 늘 당하기만 했던 자신들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때 칠성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젊었을 때 학생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윤정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그렇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거야. 다음 날부터 윤정과 동료들은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다. 칠성은 전직 교사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푸른 실버타운의 운영진 직원들의 신상 정보를 하나씩 조사했다. 원장 김 대표는 과거 부동산 사기로 전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상담사들 대부분이 사실은 무자격자들이에요. 심지어 의사 면허도 가짜인 사람이 있어요. 오복은 다른 노인들과 친해져서 피해 사례들을 수집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이에요. 모두 재산을 빼앗겼거나 빼앗길 뻔했어요.
그 중에는 평생 모은 돈 3억을 한 번에 잃은 분도 있어요. 옥부는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간호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곳에서 1년에 수십억 원의 돈이 움직인다고 해요. 노인들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윤정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졌다. 그럼 우리도 그들만큼 치밀해져야 해.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때 윤정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미끼가 될게. 동료들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윤정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다. 내가 치매에 걸린 척하면서 아들 부부를 속여 그들이 서둘러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할 때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거지. 칠성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윤정은 씩 웃었다. 들킬 리 없어. 나는 평생 연기를 해온 여자야. 남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항상 괜찮다. 고맙다. 연기를 해왔거든. 윤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속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평생 억지로 웃으며 살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연기를 복수해 써보자. 그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윤정이 치매 연기를 하며 아들 부부를 유인하고 그 사이 동료들이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며칠 후 윤정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며 말했다. 기철아,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전화 너머로 기철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가끔 잊어버려. 기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윤정은 속으로 냉소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아닌 기대감이 느껴졌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래. 그런데 기철아, 엄마가 통장이며 도장이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기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윤정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씩 웃었다. 미끼를 물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왔다. 자신의 친아들이 어머니의 치매를 기다렸다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옥분이 윤정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다른 방법을.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끝까지 해야 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들 부부가 급하게 찾아왔다. 이번에는 의사까지 동행했다. 어머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모셔왔어요. 진료 한번 받아보셔야겠어요. 윤정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의사? 왜 의사가? 나는 어디가 아픈 게 아닌데.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한 뒤 기철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말했다. 윤정은 들리지 않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초기 치매 증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시기 어려울 거예요. 기철과 미정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다. 그들은 서둘러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대신할게요. 윤정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게 뭐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미정이 재빨리 설명했다.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어머니 편하시라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세요. 윤정은 펜을 든 척하다가 일부러 놓쳤다. 손에 힘이 없네. 기철아, 내가 대신 써줄래? 기철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니가 직접 써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야 하거든요. 대신 써드리면 무효가 돼요. 윤정은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이들은 완전 범죄를 노리고 있었다.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칠성이 들어왔다. 윤정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기철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인데. 칠성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저는 간호사실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야겠네요. 어르신의 상태 변화며 방문자 명단이며. 그 말에 기철과 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칠성은 계속해서 말했다. 요즘 실버타운에서 사기 사건이 많아서 모든 걸 CCTV로 녹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서류 작성 과정은 의무적으로 녹화해요. 기철이 당황하며 말했다. CCTV요? 칠성은 천연덕스럽게 방 구석을 가리켰다. 네, 저기 보이시죠?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영상이 증거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CCTV가 없었지만 기철 부부는 그것을 몰랐다. 그들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다. 어머니, 오늘은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다시 와서. 윤정은 일부러 아쉬운 척했다. 왜 가? 더 있다 가지.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미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 바빠서 곧 다시 올게요. 그들이 나간 뒤 윤정은 바로 정신을 차렸다. 녹음 잘 됐지? 칠성은 호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웃었다. 완벽해요. 사기 교사 및 치매 환자 이용 시도까지 다 녹음됐어요. 특히 의사가 가짜 진단서를 쓰려던 것도 다 들렸어요. 옥분이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의사도 가짜였어요. 자격증 위조범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실제로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였어요. 윤정은 주먹을 쥐며 말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자. 하지만 윤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이려 하다니. 평생을 바쳐 기른 자식이 어머니의 치매까지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 이런 아들을 키우려고 내가 평생을 희생했나. 오복이 윤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잘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제는 자책할 시간이 아니었다. 복수할 시간이었다. 윤정은 동료들과 함께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먼저 진짜 변호사에게 찾아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이 정도면 사기죄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며 말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죠?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고 싶으시겠군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해요. 우리가 당한 그 배신감을 말이에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말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속인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속여보는 겁니다. 윤정의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아들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들을 더 큰 덫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며칠 후 윤정은 기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기철아, 엄마가 복권에 당첨됐어. 기철의 목소리가 급변했다. 복권요? 얼마나? 5억이래.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서. 전화 너머로 기철이 흥분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절대 아무에게도 말씀 마세요. 제가 바로 가겠어요. 그런 큰 돈은 위험해요. 윤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욕심에 눈이 먼 아들이 완전히 넘어왔다. 그래, 내가 와줘. 엄마 혼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기철 부부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니, 복권은 어디 있어요? 윤정은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다. 어디에 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분명히 어디 중요한 곳에 넣어뒀는데. 미정이 조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빨리 찾으셔야 해요.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지나면 못 받아요. 기철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다. 평소에는 어머니 방에 발도 들여놓지 않던 그가 이제는 모든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5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윤정이 말했다. 아, 맞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지.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해서. 기철의 눈이 빛났다. 그럼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니 혼자서는 안 돼요.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도와줘. 엄마 혼자서는 무서워. 그들이 떠난 뒤 윤정은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야. 모든 준비 완료했지? 칠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기자들도 섭외했고, 경찰도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진짜 증거들도 모두 준비했어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계획이 틀어지면. 윤정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평생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 두려워하면 또 당해. 오복이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른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70년 인생의 진짜 복수가 시작돼. 다음 날 아침, 은행 앞에는 기철 부부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기자들과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윤정은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어가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복권은 없었다. 대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복권이 없네. 기철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윤정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아, 이것도 중요한 거였지. 너희가 내게 사기치려던 증거들. 기철과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뭐. 윤정은 갑자기 정신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복권은 처음부터 없었어. 너희를 여기로 유인하려고 거짓말한 거야. 똑같이 속아보는 기분이 어때? 그때 숨어있던 기자들이 나타나 카메라를 들이댔다. 실버타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신 윤정 어르신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뭔가요? 기철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이게 뭔 상황이에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윤정은 당당하게 말했다. 내 죗값을 치르는 상황이야. 치매 걸린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던 내 죗값 말이야. 기자들과 경찰이 나타나자 은행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철과 미정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다.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기철 씨, 미정 씨, 노인 상대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철이 발악하며 소리쳤다. 이건 가족 내부 문제예요. 사기가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이상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다. 가족이라면서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버렸니? 가족이라면서 치매 걸린 척하는 어머니를 속이려 했니? 가족이라면서 가짜 의사까지 데려와서 거짓 진단서를 받으려 했니? 미정도 절규했다. 어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해서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윤정은 냉소했다. 이상한 건 너희야.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게 정상이냐? 부모가 치매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게 정상이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다.
어르신, 이런 복수를 계획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정은 당당하게 대답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나 같은 노인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윤정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푸른 실버타운 같은 곳들을 모두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월이 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젊은이들의 탐욕에 맞서겠어요. 몇 주 후, 윤정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푸른 실버타운은 폐쇄되었고, 운영진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기철과 미정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기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윤정은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버린 건도, 치매인 척 속인 건도, 가짜 의사를 데려온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랑.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이 그런 거였니? 용서는 내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 생각해보마. 지금은 아니야.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기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윤정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판결이 끝난 뒤 윤정은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그들은 은빛수호단이라는 노인 권익 보호 단체를 만들었다. 전국의 실버타운과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도왔다. 옥분이 감격하며 말했다. 윤정 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칠성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교사로 살 때보다 더 보람 있어요. 오복이 농담조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은발의 수사반장들이네요.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윤정은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야.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 6개월 후, 윤정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빼앗으려던 그 집, 그녀가 평생 가꾼 그 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녀가 심은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있었다. 윤정은 장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가시가 있어야 꽃을 보호할 수 있다더니 나도 이제야 가시를 키웠네. 그 순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윤정이 돌아보니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혹시 윤정 어르신이세요? 신문에서 봤는데 저도 도움이 필요해서. 윤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할머니가 감격하며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월이 준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윤정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써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세상은 우리를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여기지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바로 살아온 세월의 지혜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기다. 마지막 페이지에 윤정은 또박또박 썼다. 윤정, 70세, 새로운 인생의 첫날.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장미 정원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가시 덮인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이는 듯했다. 이제 시작이야. 윤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70년의 인생이 그녀에게 준 진짜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구하겠다는 사명감. 푸른 실버타운은 사라졌지만 윤정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난 뒤 윤정은 국정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녀의 고발로 시작된 실버타운 사기 실태 조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윤정 어르신,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윤정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제 생일날 받은 선물 때문입니다. 푸른 실버타운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어르신께서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가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분노였어요. 70년을 살면서 늘 참고, 양보하고, 희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자식에게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착하게만 살면 바보가 된다는 걸. 앞으로의 계획은 은빛 수호단을 전국 조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윤정의 활동을 대서특필했다. 70세에 시작한 노인 인권운동가 윤정 씨, 전국 천여 개의 시설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수백 명의 노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앵커가 계속해서 말했다. 윤정 씨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의 시니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분이셨으면 진짜 멋있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살고 싶어.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윤정은 뉴스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네. 오복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꿈 같아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칠성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멈추면 또 다른 윤정 언니가 고통받을 거예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야 해. 모든 노인이 존중받는 그날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빛도 반짝이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은 일기장을 펼치며 마지막 문장을 썼다. 오늘도 승리했다. 내일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승리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세월이 준 지혜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용기입니다.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평생 참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자식들에게 버려지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가시를 세워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제가 70세에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은빛 수호단이 언제든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